지금 시장은 좋지 않습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도 지금 좋다라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수 경기가 침체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동산은 상승세다. 이게 언론에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내수 경기가 안 좋아서 안 좋은 부동산 시장이 있고요. 그런데 내수 경기가 안 좋은데도 좋은 시장이 따로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렁무정입니다.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강남 부동산 시장의 상황과 급등 배경은 무엇인가요? 시청자분들께서 대부분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좀 강남 부동산이랑 그 외의 부동산의 움직임이 지금 꽤 많이 달라요. 근데 제가 요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설명 중간에 얘기하는 것보다 미리 설명드리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 이게 강남 부동산의 강세가 본질적인 건지 현상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냐면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저에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본질적인 거면은 강남 부동산을 사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야 돼요. 만약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고 자산을 사고 싶은 분이라면요. 현상이라면 이 다음에 일어날 일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먼저예요. 근데 지금 강남 부동산이 올라가고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반반이에요. 본질적인 것이기도 하고 현상적인 것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지난 정권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똘똘한 한 채, 그리고 투자가 아니라 내가 거주할 집 한 채만 사라는 테마를 가지고 정부 정책을 계속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이 여러 채 있으면 안 되니까 여러 채 있던 걸 팔고 한 채만 남기던지 아니면 처음부터 한 채만 사든지 이런 방향으로 지금 매수 계획을 잡고 계신데요. 그 결과 당연히 제일 좋은 거, 내 능력 한도 내에서 상승 가능성이 제일 높고 장기 거주를 가장 희망하며 자산 가치를 높게 평가받거나 개발했을 때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로 자금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흐름 때문에 강남 아파트의 강세는 계속 이어져 온 거고 22년도의 하락 이후에도 가장 빠른 회복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게다가 21년도 말부터 대출 총량 규제를 했습니다. 즉 대출을 규제한 건데요. 이건 사실 자유시장이 아니죠. 대출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분들은 부자분들이 아니겠죠. 부자분들이 현금이 많잖아요. 또는 부자 부모님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높은 연봉을 받고 계시잖아요. 근데 중산층 분들이나 서민분들은 역사적으로 대출이 꼭 필요해요. 은행의 도움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서민이랑 중산층 분들이세요. 이분들의 자금통을 틀어 막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부자분들은 집을 살 능력이 남아 있고요. 중산층 분들이랑 서민분들은 집을 살 능력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부동산은 수급입니다.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는데 공급에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대출을 틀어 막으니 중산층과 서민 아파트는 매수세가 없으니 안 팔립니다. 안 팔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대출이자 부담이 되니까 경매로 넘어가는 현상도 있고 집을 싸게 팔고 있는데요. 높은 층, 부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같은 이론으로 따져도 싸게 팔 이유가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싸게 팔지도 않고 반면에 대출에서 자유로우니 매수세는 들어오니까 거꾸로 올라가면서 일명 초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침체되는 내수 경기 상황에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면 사람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지금처럼 사람마다 현재 시장에 대한 브리핑이 다르고 전망이 다른 적이 여러 번 있진 않았습니다. 근데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강남 아파트 또는 잠실 아파트를 말씀드리자면 시장이 나쁘다고 얘기하기엔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사실 무조건 좋다라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게 거래량이 적습니다. 그리고 뭔가 시장의 거래가 자유롭지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잠실 같은 곳은 또 강남 3구는 그 지역들의 일부는 한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여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거래된 곳이 아니에요. 시장이 뭔가 예전처럼 활기 있게 뭔가 건강하게 팡팡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좋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역을 제외하고는 어떨까요? 시장이 가격도 제대로 못 올라갑니다. 회복도 더뎌요. 이렇게 나눠보면은 정고점을 넘어서 신고가를 만들고 있는 아파트가 있고요. 회복을 이제 시작하는 아파트가 있고요. 정고점과 저점의 중간 정도 온 아파트가 있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도 하락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시장이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누구나 의견이 달리겠죠.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시장은 좋지 않습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도 지금 좋다라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어지는 게 이런 좋지 않다란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경기 침체입니다. 내수 경기가 침체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동산은 상승세다. 요게 언론에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내수 경기가 안 좋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수 경기가 안 좋아서 안 좋은 부동산 시장이 있고요. 이거는 지금 이 결이 맞잖아요. 그런데 내수 경기가 안 좋은데도 좋은 시장이 따로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내수가 안 좋아도 이 영향을 받는 층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내수 경기가 안 좋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서민층이랑 중상층이 훨씬 더 많은 데미지를 받는데 가뜩이나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대출까지 틀어막았습니다. 벌이는 빠듯하거나 줄어들었는데 대출을 쓸 방향은 없고 그 와중에 기존 대출은 금리가 2배, 3배가 올랐습니다. 당연히 이분들이 가지고 있던 아파트는 안 좋고요. 비교적으로 여기서 자유로운 분들, 여전히 고수익을 올리고 있거나 자산시장 자체가 수요가 많은 곳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산시장이 건전성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분들도 한번 하락을 했다가 회복된 거였거든요. 근데 회복되는 과정에서 특히 기존에 본질적인 거기도 했지만 현상적으로 회복되는 과정에서 이쪽으로 돈이 쏠린 겁니다. 뭐든지 이제 부자는 망해도 3대가 간다고 하잖아요. 데미지를 덜 받은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게 지금 부동산 시장의 가격으로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닌가. 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저하고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많은 분들이 상저하고를 말씀하고 계셨고 저는 이제 작년부터 상고하고를 전망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부동산 전망이라는 것에 대한 본질을 꿰뚫으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와닿을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안 좋은 거예요. 어떤 거냐면 지금 전문가라 불리는 분들은 이것도 일이에요. 저도 여기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한테 데미지가 적거나 나한테 이득이 되는 방향을 인간인 이상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18년 정도 있었는데 그게 변한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24년 시장을 말씀드릴게요. 24년은 상반기부터 좋다가 7월, 8월, 9월 달에 피크를 찍고 하반기에 안 좋아졌습니다. 8월 달에 강력한 대출 규제가 있었거든요. 24년 하반기엔 어떤 일이 있었냐? 대출을 규제하고 포레온이 입주를 하고 포레온은 12,000세대 강동구 대장 입지예요. 엄청난 입주장입니다. 게다가 계엄, 탄핵 사건이 있었고 연말은 원래 비수기예요. 왜 비수기냐면 12월, 1월에 계약을 하시면은 여러분 요새 추우시죠? 눈도 오시고 지금 길도 미끄럽잖아요. 지금 이사하셔야 돼요. 비수기일 수밖에 없겠죠. 4가지 악재가 겹쳐있는 상황이에요. 24년 하반기에 25년 전망을 한다는 건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24년 인터뷰를 하는 시점에 현재 시장이 안 좋다면은 갑자기 6개월 안에 시장이 변하는 25년도에 상고, 하저나 상고, 하고를 얘기하기에는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24년 하반기에 시장이 안 좋으면 지금처럼 좀 안 좋은 분위기가 어느 정도 가다가 슬슬 좋아질 거예요가 데미지가 가장 적습니다. 이건 제 말을 좀 믿어주세요. 제가 해봤잖아요. 틀리면은 많이 혼내세요. 근데 저는 의견이 상고하고였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장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은 내수가 안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는데 지난 정권에서 규제를 30번 가까이 했고 현재 정권에 들어와서 그걸 제대로 푼 게 없습니다. 그 와중에 대출을 또 규제했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도 안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다 안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뭐 경상수지 같은 건 나쁘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출을 풀면 사람들이 집을 사고 대출을 묶으면 못 사고 이게 지금 22년, 23년, 24년, 2년 넘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출이 다시 풀리면 시장은 다시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굉장히 단순한 논리가 작동 가능한 시장이에요. 네, 제가 지켜봤을 때 24년 말에 이미 은행들이 대출을 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가서 물어봤거든요. 계엄이랑 탄핵 사건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면 안 믿는 분도 계시고 이해를 못 하시는데 아주 경미한 예금 인출 이벤트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고도로 빨리 발전한 나라는 어른 세대가 자산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한국은 50대 이상이 자산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이분들은 이제 전쟁 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은행에 있는 돈을 뺄라는 경향이 있는데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게 공포입니다. 왜 그러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은행은요. 여러분이 넣어놓은 예금 있잖아요. 그거 없어요 돈. BIS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자본 비율이 있는데 여러분이 넣어놓은 그 총 금액 중에서 은행은 7, 8%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8% 잡으시면 되거든요. 여러분 전체 중에서 100분 중에서
8분 이상이 갑자기 돈을 빼면요. 은행은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됩니다. 그거 뉴스 한번 타면은 인터넷 뱅킹 타고 뱅크런 1시간도 안 걸릴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생사가 걸린 문제죠. 그러면 은행이 건전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씩 요번엔 제가 파악해 봤을 때 신한은행부터 시작을 했는데 대출을 먼저 풀기를 시작을 합니다. 돈이 돌아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생각보다 일찍 원래는 2월 달 이후에 대출을 풀 거라고 예상이 됐고 정부도 약간 그런 뉘앙스였는데 은행들은 협조하고 있었고 그건 은행들이 별 문제 없이 돈을 잘 벌 때 얘기고요. 그게 아닌 상황이 다가왔죠. 그래서 12월 달부터 대출이 풀리기 시작을 했고 그 덕분에 이렇게 안 좋은 악재들이 겹친 상황에서 사람들은 집을 사면서 포레온 입주장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3천 건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봤을 때 저는 상고하저가 아니라 상고하고인 게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 요인이 더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상고하고를 말씀드렸고 저는 더 자연스럽고 정상적이라는 표현은 좀 애매하긴 한데 조금 더 정상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가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제가 가장 많이 비난한 제도 중에 하나인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국민들이 그냥 넘어가 주셔서 넘어간 거지 원래 일어나고 있는 시스템이 전혀 아니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공공의 어떤 이득이 될 수 있는 국가의 개발 사업에 어떤 투기 세력 때문에 또는 토지가의 변동 때문에 이 사업이 지장이 있을까 봐 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이거를 지금 지난 정권부터 아파트값 잡는 데 쓰고 있습니다. 비난을 안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아파트값이 너무나 예민한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민적인 합의가 됐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규제입니다. 강력한 규제.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수가 없고요. 투자 용도로 사는 것을 강력하게 규제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 집을 팔고 살 때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자유시장이라고 얘기하기엔 좀 애매하겠죠. 이 규제를 풀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의 이 규제 때문에 살 수 없었던 수요가 이 집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규제를 풀어도 될 때는 언제냐면 수요가 별로 없거나 수요가 줄고 있을 때 규제를 푸는 건 애시당초 한 게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제 생각에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를 들여다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 곳은 이미 수요가 많은 곳이에요. 규제를 했다는 이유 자체가 수요가 많아서 급등이나 폭등이나 상승의 요인이 많았다는 판단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들이 22년도처럼 하락하고 있을 때 이걸 풀었으면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인터뷰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지역은 오르고 있고 어느 지역은 내리고 있는데 지표만 보면은 서울 부동산 시장 전반을 봤을 때 그냥 그렇습니다. 이 지표를 보고 결정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그럭저럭이라고 판단하고 풀면 안 됐던 이유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해당되는 지역들은 이미 상승 중이었습니다. 상승이 아니고요. 전고가를 넘어서 신고가를 쓰고 있었는데 이 타이밍에 이걸 풀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이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여기가 수요가 한 번 더 들어오면서 파동이 튈 수밖에 없죠. 실제로 지금 이미 현장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고요. 호가를 올리고 있고요. 이 올라간 호가에도 집 내부조차 확인 안 하고 사면서 어차피 여러분은 한 달 이내에 실거래가를 보시게 될 겁니다. 깜짝 놀라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언론을 타고 서울시장이 살아났다는 기사까지 보시게 될 겁니다. 지금 기준 그런 기사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현장을 보고 다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던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덕분에 올랐었고 이번엔 또 해제 덕분에 오르게 된 겁니다. 규제를 할 때도 풀 때도 항상 풍선효과, 왜곡효과가 일어나는데 이 지역이 매수세를 다 빨아들이는 시스템으로 8년 동안 진행이 됐던 거고요. 그 결과물이 곧 한 달 이내에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는 무엇이 있을까요? 변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4년도 하반기의 악재부터 짚어봐야 돼요. 일단은 포레온 입주장, 요게 변수고 그리고 탄핵, 그러니까 계엄이랑 탄핵 사건이죠. 굉장히 중대한데요. 요게 또 있고 그리고 대출 규제, 요게 있고 그리고 비수기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부동산 시장은 엄청나게 많은 요소가 섞여서 그 결과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따질 건 정말 많지만 일단 악재부터 파악하는 게 먼저입니다. 악재는 해소가 되면은 시장에 좋죠. 일단 포레온 입주는 잘 이미 지나가고 있고 거의 이제 몇 개월 후면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사를 지금 빠르게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포레온 입주장은 실수요장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투자자가 없잖아요.
급매로 던지거나 급전세를 놓는 분들이 예전 시장에 비해서 현격하게 적었습니다. 요게 제가 정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전 현장을 계속 다니거든요, 직원들이랑. 리서치에 제가 투자를 해서 알아본 결과 포레온 요 입주장에 전세가 자체 포레온 입주장의 전세가 강세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수강생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유일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현장 나가면 어려운 파악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전세가 강세가 이어지면은 매매가도 강세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현상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미 대출이 막혀 있던 상태거든요. 그래서 포레온 입주장은 시장의 데미지를 주지 않고 이미 요번에 토호제가 풀리면서 같이 엮여서 거기가 해당 지역은 아니지만 더 상승세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25억, 26억, 27억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참고로 여기가 분양가가 13억대였고요. 84가 경쟁률이 3대 1였습니다. 지금 같아서는 차익이 10억이면 여러분 경쟁률이요. 3대 1은 아예 이건 말이 안 되고요. 기본 100대 1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폭락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분위기를 잡았었기 때문에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었고 저 혼자 이거 청약 넣지 않으면 바보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얘는 지나갈 겁니다. 이미 시장에 데미지를 못 주고 있고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방심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포레온이 데미지를 안 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포레온 입주장인 걸 까먹고 있어요. 그럼 데미지가 없는 건 맞죠. 근데 입주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세 공급량이 줍니다. 그러면 데미지를 안 줬다는 이유로 시장에 영향을 없는 게 아니라 얘가 끝나고 나면 시장에 전세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포레온 입주의 끝은 전세 공급량의 감소죠. 그러면 시장 상승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출 규제는 대출이 다시 나오는 거 원래 정해져 있던 거예요. 은행들이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요걸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 시장이 가면 이미 시장은 지금 회복을 시작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또 작년처럼 올 하반기에 또 대출 규제를 할까 말까가 중요한데 저는 25년도까지는 모르겠지만 25년 또는 26년 정도가 되면은 대출을 규제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내수 경기입니다. 대출을 막으면 내수가 안 좋고 특히 중산층, 서민층이 고통을 받습니다. 제가 예전에 2년 전만 해도 이 얘기할 때 네가 듣고 싶은 얘기만 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그럴 수가 있는데요. 지금 내수 경기 안 좋은 거 이제 다 인정하시잖아요. 한국은 부동산 죽이고 대출 틀어 막으면 내수 경기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켜보시면서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저는 25년도까지 작년에 비해서 강도가 낮은 대출 규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내년, 내후년 가면은 한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계엄 탄핵은 요거는 이제 전망이 다양할 텐데 요건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면 대통령이 약간 뭐 이거 제가 얘기만 해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시점이에요. 이 얘기만 해도 제 말은 그냥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건데 대통령이 돌아와서 예전처럼 일을 할 수도 있고 대통령이 돌아와서 예전이랑 완전 다른 패턴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 야당이 거대 야당이어도 시행령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충분히 엄청난 변화를 만들 수가 있는 게 대통령의 힘입니다. 또는 다른 대통령이 들어와서 지금과 완전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지금 뭐 3개, 4개, 5개의 굵직한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의 생각처럼 결과가 나온 다음에 봐야 됩니다. 이거를 빼고 수급을 보자면 수급을 보겠지만 정부 정책도 지금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하면은 그건 부동산 예측이 아니라 정치적 발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비수기가 있는데 비수기는 이제 지나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집을 다시 시작을 할 건데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고하고의 시장으로 흘러간다면은 어쨌건 제 분석 요소들이 맞은 거예요. 그냥 제가 얘기한 게 맞는 게 아니라 제가 분석한 요소들이 시장에 상대적으로 강하게 먹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악재들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조금 더 믿음을 가지고 시장에 반영하셔도 될 겁니다. 예, 그렇게 시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전세 시장의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서울 전세 시장은 데이터를 보시면은 그동안 열심히 이제 꾸준히 올라왔고요. 이게 경기도 전세 상승으로 꾸준히 올라갔거든요. 네, 제가 이제 좀 깜짝 뉴스를 말씀드리자면 제 생각에 요거는 제대로 된 상승이 아니고요. 서울 전세가는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 오른 건 제대로 오른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 가지 요소를 따져봤는데요. 전세는 일단 다주택자가 제공하는 거는 기본 상식이에요. 주택이 2채 이상 있는 사람이 아니면 전세를 제공 못 해요.
한 채 있는 분이 전세를 준다고 해도 본인도 다른 데 가서 새살이 해야 되기 때문에 2주택자, 3주택자 이상이 전세를 제공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1가구 1주택, 네가 거주할 집만 사세요가 기본 테마이기 때문에 전세 제공자는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공급이 감소를 하게 될 겁니다. 이게 타이밍 문제인데 전세를 구하는 사람이 시장에 나왔을 때 전세 물건이 몇 개나 있느냐, 이분들의 경쟁률이 몇이나 되냐가 포인트거든요. 경쟁률이 올라간 그 시기에 가격이 변동되는 거니까요.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주택자를 규제하고 있거든요. 다주택자가 전세를 제공하는데 이분들이 자금 사정에 따라서 급할 때는 전세를 저렴하게 놓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난 2년 반 동안에 많이 망하셨어요. 이분들이 가격을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이었거든요. 이분들도 저렴하게 내놓을 전세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전세 시장을 만약에 올라갈 때 잡는 방법이 크게 한 3-4가지가 되는데요. 그중에 제일 좋은 방법들이 신규 공급을 늘린다. 아파트도 안 되면은 빌라 신규 공급을 급하게 늘린다. 이것도 아니면은 전세 수요를 감소시킨다. 이런 것들이 있던데요. 신규 공급이 26년도부터 부족합니다. 사실 25년도 부족한데 그럼 이게 맞물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역전세. 전세 가격이 하락한 기간 동안에 역전세 때문에 집을 싸게 팔거나 또는 전세가를 내린 분들이 많은데 데이터를 따져보시면 2년 전의 전세가 기준이에요. 올해 8월이 되면 역전세가 대부분 감소가 됩니다. 지금 만약에 전세가 오르고 있는 기간이라면 8월 달 전에 끝나요. 제 계산이 맞다면 올해 3월과 8월 사이에 서울 기준 역전세가 거의 종료가 됩니다. 그럼 역전세 끝났죠. 다주택자 줄어들었거나 망했죠. 그리고 전세를 놓을 수 있는 2주택자, 3주택자도 줄었죠. 그 와중에 신규 공급이 감소를 하고 있죠. 그 와중에 백업할 수 있는 빌라도 공급이 감소됐고 공급자가 망하고 있죠. 그리고 서울의 전세가를 방어하는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아파트입니다. 여기도 줍니다. 26년도에. 모든 요소가 전세가 상승 아닙니다. 전세 지옥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있냐면 월세로 도망가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월세가 이미 2배가 넘게 올랐거든요. 그 와중에 월세 제공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날 구조가 아닙니다. 월세로 도망도 가기 어렵고 전세 하락을 얘기하기에는 방법이 하나가 남은 상황이에요. 방법은 남아 있습니다. 정부가 전세 수요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겁니다. 전세자금 대출 중지 아니면은 임대인에게 전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하루만이라도 늦으면 벌금 1,000만 원 아니면 벌금 2,000만 원 2회 이상 전세금 반환이 늦어지면은 형사처벌, 징역 1년 이런 걸 해야 되는데요. 지금 과연 정부가 지방선거랑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할 수 있을까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세 시장은 위기다. 전세를 선택하실 분들은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매수하실 분들 이상으로 부디 공부를 하고 선택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고 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부동산이 급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부의 개입이 지금 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는 집이 필요하거든요. 서울 아파트가 평균 거래량이 6,000건이에요. 원래 5,000건에서 6,000건 사이인데 아파트 개수도 늘었고 6,000건을 잡아도 되는데 제가 정말 예리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얼음공장님, 지난 2년 반을 보면 거래량이 완전 폭감을 했는데 그러면 평균을 내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아요. 사실은 5,000건 정도로 낮춰도 돼요, 지금은. 근데 이 평균 거래량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 정도는 집을 사야 부동산이 돌아가고 내수가 돌아가고 신규 공급이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왜 이렇게 신규 공급이 줄어들어가고 있고 부족해요, 이제는 아예. 그리고 내수 경기가 왜 이렇게 안 좋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부동산 거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즉 사람들은 어느 정도 집을 삽니다. 그러면 거래가 갑자기 너무 튀거나 거래가 너무 내려갔을 때 이 원인을 파악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래가 12,000건, 15,000건 갔을 때는 사람들이 투자자까지 포함돼서 다 같이 집을 사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거래가 5,000건이 아니라 4,000건, 3,000건, 2,000건, 1,000건대가 되면은 거의 대출이 막혔던 공포가 시장을 지배했던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한 건데요. 지금 시장은 사람들이 금리 하나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해드립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게 총을 쏘는 거라면은 사람들이 그 총을 쏘는 위치가 어딘지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아무도 없는 산에서 혼자 총을 쏴요, 사람들이. 총소리만 저 멀리서 나요. 별로 안 무섭죠. 어떤 사람이 이 도심에 나와서 사람들을 향하진 않았지만 도심에서 총소리가 나요. 조금 무섭죠. 도심인데 내가 보는 앞에서 총을 쏴요.
무섭죠. 그런데 그 장소가 주유소라면 어떨까요? 지금 주유소에 사람들이 있는데 총을 누가 쏴요? 어떻게 될까요? 터지면 다 죽는 겁니다. 전 22년도 시장이 이거라고 봐요. 금리가 엄청나게 강하게 작용을 해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폭발을 시켰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지금 기준금리 내려가요. 지금 가상금리 내려가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한 가지 예언을 했죠. 금리 때문에 시장이 살아날 수 없다. 금리 때문에 시장이 폭락했다고 했던 분들 나중에 금리 내려갈 때 시장 올라갈 거란 얘기 절대 안 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이 막 올라가나요? 여러분 대출금리 내리면 뭐예요? 대출이 안 나오는데. 그리고 여러분 기준금리 0.25씩 내릴 때 가상금리 은행에서 1%에서 2%씩 마음대로 조율했습니다. 정부와 은행이 대출을 마음대로 컨트롤하는데 기준금리가 이렇게 미약하게 작동할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즉 금리가 뭐 그때그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 결정적 요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컨트롤을 금리로 했습니다. 규제가 많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미 주유소 바닥에 나와 있는데 정부가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집을 안 사다가 좀 풀어주면 사다가 또 겁을 주면 안 사다가 풀어주면 좀 사다가 지금 그냥 이런 시장이에요. 기본적인 심리조차도 반영이 안 되는 시장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이제 묶었다가 좀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았다가 다시 좋아지는 건데 여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급변이라고 느끼는 거지 아직 정상시장으로 회복이 안 됐거든요. 약간 급변이라고 느끼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부동산 하는 입장에서 내부를 살펴보면 급변은 아니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파동에 내려갔다 올라가는 변곡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아마 어느 지역의 아파트를 가지고 계실지 사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겠지만 급변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26, 27이 되면 아 이게 급변이라고 느끼실 거고 지금은 급변처럼 느껴지는 현재 시장이란 이 틀 안에서의 어떤 파동 안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강남 부동산 가격 상승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나요? 제가 이제 어디서 이제 인터뷰를 뵙고 만난 중에 최고의 질문이에요. 왜냐면 이거를 안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보시면은 질문이 거의 다 이거예요. 강남 상구랑 마용성광 쉽게 얘기해서 지금 올라가는 아파트들 지금 사야 되냐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답변은 간단해요. 사야 됩니다. 사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올라간 아파트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선택의 여부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사람들은 테마란 게 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으면은 거기에 이유를 만들어서 갖다 붙이세요. 저도 그래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은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실제로 투자해서 돈이 많이 벌렸지 않은 사람의 설명을 듣고 투자를 하세요. 저도 주변에 보면서 이해를 잘 못하는데 이분은 예를 들어서 어떤 증권사 이사님이나 상무님이세요. 이분은 증권 거래를 못하고 예를 들어서 리딩방을 운영을 못하세요. 투자 성과가 없으신 분인데 이분 얘기를 듣고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야구 선수세요. 야구 선수서 야구를 배워야 되는데 책으로 야구를 배운 분한테 배워서 프로리그에 나가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한국의 판이에요. 말도 안 되는 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려요. 저는 부동산으로 정말 많은 성과를 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정작 중요한 게 뭔지를 알게 돼요. 지금 강남 부동산이 왜 오르고 얼마나 올랐는지 말씀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판에서 제대로 된 투자를 제가 좀 건방지게 들려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제대로 투자해서 돈 안 벌으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처음부터 억대 연봉자, 처음부터 돈이 많은 분들은 여러분 이해 못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듣고 놀란 일이 있는데 옮겨 타기만 3-4번 제대로면 강남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분이 계신데요. 여러분 그거 안 되세요. 여러분처럼 일반적인 연봉 받으시는 분들 갈아타기 10번 해도 강남에 못 가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아파트 오를 때 강남 아파트가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산수만 해봐도 안 돼요. 그 외에 폭발적으로 뭔가 하셔야 돼요. 부수입을 올리시든 몸값을 올리시든 결혼해서 이 인컴을 더블 하시든 부모님이 도와주시든 방법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저한테 주신 질문이에요. 강남 아파트가 상승했으면 그 다음은 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면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강남 아파트를 지금 바로 살 수 있는 분은요 10%도 안 돼요. 10%도 엄청 높게 잡은 거죠. 2%도 안 돼요. 제가 상담을 하면 알아요. 그럼 98% 분들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강남 아파트가 왜 올라요? 어디까지 오를 거예요? 지금 이게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가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진 돈으로 사고 싶은 집이 있는데
또는 월세 전세를 선택할 건데 이거 사요 말아요.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투자 해도 돼요 안 돼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전 요건데 강남 아파트의 상승은 밑에 지역으로 퍼집니다. 조건은 하나예요. 아파트 수급이 안 맞을 것. 강남에 아파트가 남아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강남에 아파트가 빈집이 남아도는데 강남 아파트가 오른다고 그 인근 지역이 오를까요? 안 오르죠. 인근 지역이 오를 이유가 없죠. 왜냐면 강남 아파트가 남아도는데 인근 지역을 왜 사요? 근데 여러분 지금 강남 아파트가 왜 오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본질과 현상 중에 파악을 해야 되는데 강남은 수요가 제일 많은데 공급을 못해요. 왜 공급을 못하냐면 재개발 재건축을 안 좋아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초과이익 환수제 이거 자유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토지는 원래 나라 거니까 너네가 이거 아파트 주인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돈 벌었으니까 뱉어내라. 뭐 예전에 제가 얘기 많이 했으니까. 근데 누가 해요. 그리고 주 52시간이 나왔잖아요. 제가 시행까지 하거든요. 옛날에 아파트 10년 전에는 10여 년 전에는 2년 반 만에 지었어요 여러분. 지금 4년에도 못 지어요. 얼마 안 걸릴 거예요. 5년 걸려요. 왜냐면 주 52시간 제도나 원자재 값은 다시 내려왔어요 어느 정도. 그런데 인건비가 안 내려왔고 예를 들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잘못하면 사장님이 감옥 가세요. 누가 일을 빨리빨리 하겠어요. 물론 지킬 건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GS건설 사건 이후로 건설사가 엄청나게 몸을 사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건 처음 말씀드리는데 제가 시행하면서 일을 배우기 위해서 이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을 만나 뵈면은 여러분 적자가 나도 집은 짓겠죠. 그치? 적자 나는 거랑 회사가 망하는 거랑 어느 게 나을까요? 적자가 나는 게 나은데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처음 듣는 얘기예요. 여러분 회사가 망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내가 감옥 가는 게 나아요? 진짜 감옥을 가거든요. 회사가 망하는 게 나아요.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빨간 줄 가요. 이 사람 인생이 끝인데 이 사람이 회사 대표예요. 할까요? 안 해서 사람도 안 뽑고요. 하도급 업체들도 지금 점점 멀어지고 있고 하도급 업체들 망하고 있고 배달 뛰고 계시고요. 직원들을 줄이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건설이 필요할 때 이게 느려요. 앞으로 뭔가 땅 사서 새로 지으려면요. 5년 잡으셔야 될 거예요. 그럼 뭐 어렵죠. 강남에 이제 공급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슬픈 얘기인데 여러분 이거를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강남에 앞으로 공급이 어렵다. 신축이 귀해진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제가 밖에 나가보면 이거를 꿰뚫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부자들과 부자들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삽니다. 안 믿어지시면 지금 나가보세요. 그 현장을. 현장에 나가면 전국에서 돈 써들고 와서 집 내부를 안 봐요.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30억짜리 40억짜리 집을요. 내부를 안 보고 송금해요. 계좌달라고. 미친 시장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게 강남인데 거기 집이 점점 귀해지고 있다는 걸요. 그래서 강남 아파트는 이렇게 오를 건데 여기 지금 공급 부족하죠. 인근도 부족해요. 놀랍게도 서울 전역에 집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거주를 희망하는 아파트가 부족하다고요. 이게 수급이 이렇게 안 맞는다면은 강남 아파트가 오른 다음에는 순차적으로 퍼져요. 왜 그러냐? 지금 현상을 가지고는 여러분이 안 받아들이시지만 저는 이미 22년 말부터 여러분 영상 찾아보시면 이미 아예 박제가 돼 있어요. 제가 22년 11월 달에 잠실 렐스 나가서 현장에서 끝나고 일 끝나고 말씀드렸어요. 잠실 렐스 이거 무조건 사야 된다. 그 당시 제가 추천드렸던 물건이요. 18억대입니다. 지금 30억 얘기 나오고 있어요. 제가 그 21억 됐을 때 23년 초에 여러분한테 이 얘기 드렸어요. 여기 시간까지는 내가 못 맞추겠지만 30억 무조건 넘어간다. 물 썩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아니면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그때 저한테 정신병자라고 하셨잖아요. 이미 넘었어요 여러분. 거의 얼마 안 걸려요 여러분. 아리파, 원밸리 40억 50억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을 때도 정신 나간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아무 얘기도 못 하실 거예요. 이제는 40억 50억이 문제가 아니고요. 50억 60억 아니요. 60억 70억 얘기할 때가 됐어요. 잠실도 이제 30억이 아니라 이제 35억 아니요 40억 얘기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사람들이 여러분 사는데 한계가 와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야 인간적으로 이거 너무 비싼데 옆 동네랑 너무 크게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분들 나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옆에 지역 사요. 그런 분들의 수요가 나오는데 지금 이거를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투자를 안 하시니까. 이게 퍼지는 게 옛날보다 훨씬 느려요. 그리고 이 패턴이 약간 정해져 있질 않아요. 왜 그러냐? 예전 패턴은 투자자가 있던 시장이에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주 좋은 예를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실제로 상담하면서 얘기한 건데 이분이 한참 됐어요. 이분은 이미 사셨어요. 잠실 엘리트레를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왜 사고 싶습니까? 이분은
아내분이랑 이분이 연봉이 좋아요. 요새 같이 잘 버시거든요. 아내가 초품화 거기 진짜 좋거든요. 커뮤니티도 좋고. 아내가 잠실 가는데 자기는 뭐 엘스나 리센치에 살고 싶다고 한다고 해요. 남자들한테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돈 버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다 대고 여러분은 남편이 돼 가지고 "여보 지금 엘스가 너무 많이 올랐는데 걸어서 아래로 한 10분 걸어가면 여기 아파트는 안 올라갔다. 여기 저평가다." 하실 수 있으세요. 오랫동안 엘스는 들어가면 10년 사세요. 애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보내면 10 년이에요. 앞으로 10년 살 건데 여러분 여보 이 송파에서 잠실만 지금 고평가고 아래는 지금 아주 저평가됐다. 얘만 안 오르고 있다. 여기가 나중에 가성비가 더 좋다. 여기 사자고 하는 게 지금 말이 돼요? 안 돼요. 저평가됐다. 여기로 유동성이 옮겨올 것이다. 누구의 단어냐면 투자자들. 사놓고 기다리겠다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살 수가 없어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수요, 장기 거주하기 좋은 곳, 역사적으로 땅의 가치가 인정된 곳, 자산가들이 좋아하는 곳들은요. 지금 가보세요. 다 올랐습니다. 약속이나 한 듯. 이렇게 시장이 정직해요.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옆 지역으로 퍼지는데 그래서 제가 잠실 엘스 다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3년 1월 달에 공덕에 가서 마레프를 보고 똑같이 얘기했어요. 여기 무조건 사라. 20억 무조건 넘어간다. 그리고 여기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경희궁 자이 사라. 무조건 올라간다. 욕 엄청 먹었어요. 아니 여러분 제가 잘한 것도 아니고 칭찬받을 일도 아니에요. 지금 제가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힘드셨잖아요. 근데 지금 가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그대로 갔고요. 저랑 정교 같이 하시는 분들 거기 내 집 마련하신 분들 있잖아요. 진짜 좋아하세요 지금. 수억 원씩 올랐거든요. 이렇게 조용하게 침묵 속에서 기회가 다 흘러간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절대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은 어디냐고요. 제가 그 다음 말씀드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또 미친놈이라고 하세요. 강남 올랐죠. 공덕 올랐죠. 강남 3구 오르고 마영송각 올랐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동대문, 성북, 노도강 예를 들어서 뭐 의정부, 남양주 저쪽에 고양시 여기 말씀드리면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거긴 이래서 안 돼. 아 거기를 지금 똘똘한 한 채인데 늘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의 연속 외에는 보질 않아요. 정말 송구한 얘기인데 이게 전형적으로 공부 안 하고 투자하는 분들의 전형적인 태도예요. 그걸 보고 투자를 어떻게 해요? 투자는 미래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왜 지금 투자하려고 그래요? 지금에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잘 들어주세요. 자산가들의 시장이에요. 그분들은 해도 돼요. 왜? 체력이 되니까. 우린 아니에요. 미래를 보세요. 그럼 강남이 올랐죠. 강남이 오른 시장은 이미 마용 성광에 퍼졌죠. 그 다음은요. 이 외부로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말 중요한 시장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실지.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퍼진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